2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역사 2차시 수업 시간입니다. 사실 교과서 108쪽에 있는 이 내용은 우리 지난 시간 1차시와 연관지어서 쭉 한 번에 설명하려고 했던 내용인데요. 선생님이 이미 한 번 녹화를 했는데 그 녹화에 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난 시간 107쪽까지만 하고 한 20분 정도만 동영상 보고 마무리했었죠. 원래 우리 45분 수업이니까 오늘은 조금 더 길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시간 안에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한번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필요하고요. 교과서 108쪽 페이지입니다. 교과서 108쪽 꺼내고 형광펜, 볼펜 준비해서 수업 들을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교과서 108쪽 내용부터 한번 같이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삼국 통일의 의입니다. 자, 후삼국이라 함은 신라, 원래 있었던 신라, 그리고 후백제, 그리고 후고구려의 뒤를 이은 고려, 까지 이렇게 해서 세계 3국이 다시 한번 고려로 통일되는 그러한 내용이었죠.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태조 왕건의 통일 정책에 대해서 배웠고, 통일의 과정에 대해서 배웠고, 또 태조 왕건이 실시했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선생님이 강조하지만 이 내용은 이미 EBS에서 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한번 들었던 내용이라서 복습하는 의미예요. 용어가 조금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 번 일부러 여러분에게 복습해서 반복해서 들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다시 한번 들어주세요. 자, 후삼국 통일의 의 첫 번째로 정치 참여 세력의 확대라는 의가 있습니다. 원래 신라는 골품제를 중심으로 해서 걔 누구야? 육두품 같은 경우는 진골이 진출했던 관직에 독점 올라갈 수 없었죠. 그래서 진골 귀족이 높은 관직을 독점하면서 진골 이외의 다른 세력들은 차별 대우 당하였다. 대표적으로 어떤 세력이 있었죠? 육두품이 있었죠. 그러나 고려는 지방의 호족과 새로운 사상을 가진 신라말 지식인 육두품의 도움을 받아 건국되었기 때문에 신라에 비해 정치에 참여하는 세력의 폭이 넓었다. 정치 참여 세력이 확대되었다라는 의가 있습니다. 의는 좋은 의미라는 뜻이야. 좋은 의미. 고려가 삼국을 통일한 게 무슨 좋은 의미가 있니?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세 가지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질적인 민족 통일이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고려는 옛날에 고구려, 백제, 신라 등 다양한 지방 세력의 지배층을 포섭하는 한편 누구까지? 발해의 유민까지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발해는 시간이 없어서 1학기 때 배우지 않았었던 내용인데요. 저쪽 옛날 고구려 땅에 있었던 국가다.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의 역사, 우리의 나라 중에 하나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태조는 17년에 발해의 세자 대광현이 수만 명의 유민을 이끌고 고려에 들어와 정착했다. 발해가 멸망하자 발해의 세자, 왕자죠. 그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민족을 찾아서 고려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고려에 정착했다. 이는 고려가 다양한 세력을 포용한 실질적인 민족 통일을 이룩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이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것에 또한 의미가 있습니다.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이기 때문에 옛날 고구려 땅에 있었던 발해가 멸망하자 발해의 유민들이 고려로 많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민족문화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고려는 유교, 불교, 도교, 풍수지리설 등 다양한 사상을 비롯하여 옛 고구려, 백제, 신라의 다양한 문화를 흡수하여 보다 다채로운 문화를 발달시킵니다. 고려시대에는 청자, 불화 제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등 귀족적인 문화가 발달하였지만 귀족적인 문화뿐만 아니라 민간 신앙이나 거대한 불상에서도 볼 수 있듯이 독자적인 지방 문화도 발달하여 새로운 민족 문화의 토대를 이룩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했던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내용들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교과서 109쪽, 그렇다면 통일된 고려에 어떤 왕들이 등장했고 그 왕들이 실시했던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EBS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많이 들었던 왕들 2명을 배울 겁니다. 첫 번째로는 광종, 두 번째로는 성종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태조 왕건에 대해서 배웠죠. 태조는 나라를 세운 사람에게 태조라는 명칭을 붙여주고 이 광종은 그 태조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성종은 그 뒤를 이어서 고려의 고려의 국가 체제를 발전시켰던 왕입니다. 이 두 왕의 정책은 반드시 고려를 배울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한번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종의 정책입니다. 태조 왕건의 뒤를 이은 해종과 정종 때에는 외척과 공신 등이 권력 다툼을 벌여 왕권이 매우 불안정하였습니다. 얘들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이 태조 왕건은 물론 자신의 힘이 강하였기 때문에 삼국을 통일할 수도 있었지만 지방에 있는 호족들을 막 포섭하고 융합하는 정책을 펼쳤어. 그럼 이 호족들과 결혼도 했다 그랬지? 이 결혼한 호족이 바로 외척이 되는 거야. 왕의 외갓집이 되는 거지. 그리고 고려가 건국될 때 나라를 일으킨 공을 세운 신하를 바로 공신이라고 하는 거야. 왕건과 같이 공을 세운 신하는 당연히 호족이겠지, 그치 얘들아? 그래서 이 고려의 시대 때 호족은 외척과 공신으로서 왕권을 굉장히 위협하는 존재였어. 그래서 태조 왕건이 이 호족들을 통제하고 회유하기 위해서 앞에서 실시했던 정책 두 가지가 있었는데 기억나는가? 그치, 사심관제도, 기인제도 이런 제도들이 있었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권력 다툼을 이들이 벌여서 왕권이 매우 불안정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즉위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하여 광종입니다. 광종은 왕권을 안정시키고 중앙집권 체제 확립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였다. 우리 중앙집권은 이미 많이 들었던 단어죠. 중앙집권이라 하면 권력이 중앙에 있는 왕에게로 집중시키는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말한다. 자, 그럼 광종이 실시했던 중앙집권 제도 뭐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광종은 우선 노비안건법을 실시하여 호족이 불법으로 거느리고 있던 노비를 해방하였다. 얘들아, 이 호족에게 있는 노비는 호족의 소유물이야. 개인적인 소유물인데 이 노비를 해방시키면 이 노비가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일반 백성이 되는 거지. 일반 백성이 되면 일반 백성은 누구의 소유야? 왕의 소유가 되는 거야. 그래서 왕한테 세금도 내야 되고 왕이 나와서 일해라 하면 군사로도 일해야 되고 하는 거지. 그래서 호족이 불법적으로 거느리고 있었던 노비, 원래 노비가 아니었는데 호족이 땅도 뺏고 집도 뺏고 하면서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사람들을 검사해서 노비 해방을 시키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노비안건법입니다. 두 번째로 광종이 실시했던 왕권 강화 정책, 바로 과거제입니다. 과거제는 그냥 단순히 나라를 세운 호족이다 혹은 왕과 친한 호족이다 라는 뜻에서 사람을 등용하는 게 아니라 뭘 보는 거야? 그렇지, 시험을 보는 거야. 시험을 봐서 유교적인 학식과 능력이 출중한 관리, 즉 능력이 좋은 관리, 그런 관리들을 선발해서 왕을 도와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게 하는 제도, 그것이 과거제입니다. 이렇게 광종은 이런 정책을 실시했는데요. 당연히 니네가 호족이라면 이러한 정책 좋아하겠니? 당연히 싫어하지. 이러한 정책에 반발한 공신과 공을 세운 신하와 호족을 숙청하여서 왕권을 강화했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드라마 중에 얘들아, 이 광종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가 있었는데 광종으로 누가 나왔냐면 이준기가 나왔어. 이준기. 그 다음에 이 광종의 러브라인을 탔던 여자 배우로 아이유가 나왔어. 아이유 뭐지? 보보경심녀 달의 연인. 막 거기 보면 왕자들이 엄청 나와. 아무튼 고려시대 고려 초기 배경을 가진 드라마가 보보경심녀가 있다. 그런 얘기 하려고 했습니다. 쓸데없습니다. 자, 어쨌든 광종의 정책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 노비안건법, 둘째, 과거제. 요거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광종 말고 고려 초기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두 번째 왕은 바로 성종입니다. 성종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룰성, 뭔가 많이 이루었던 왕이죠. 성종은 강화된 왕권을 바탕으로 통치체제를 정비해 갑니다. 특히 최승로라는 유학자가 올린 시무 28조를 받아들여서 어떤 통치? 유교를 통치의 이념으로 삼습니다. 자, 이 최승로의 시무 28조는 조금 이따가 교과서 아래쪽에서 같이 살펴볼 건데요. 이 성종은 유교 통치를 강화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성종이 실시했던 성종의 업적, 교과서 뒤쪽에 따로 나오지만 여러분은 여기다가 같이 정리해 놓고 갈 겁니다. 첫 번째로
지방에 있는 각 지역에다가 12목, 각 길목에다가 그 지방을 다스릴 수 있는 청을 세우는 거야. 그게 바로 12목을 설치합니다. 각 지방을 다스릴 수 있는 지방청을 설치하는 게 그게 바로 12목. 그리고 그 지방을 다스릴 수 있는 관리를 파견하는 것. 그것이 성종이 했던 중요한 업적입니다. 12목 설치. 그 다음에 또 성종이 했던 엄청 중요한 교육 제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개경에 국자감을 설치합니다. 수도에 국자감, 학교예요, 학교. 학교를 설치해서 유교를 당연히 교육하겠죠. 유교를 교육해서 열심히 인재를 키웠겠죠. 이 두 가지가 이따가 여러분이 교과서에서 살펴보겠지만 성종의 업적 두 가지입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최승로의 시무 28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조항이 나와 있죠. 7조, 13조, 20조 이렇게 세 가지 조항이 나와 있는데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7조. 임금께서 백성의 집마다 가서 날마다 돌볼 수는 없습니다. 수령을 파견하여 백성을 돌보게 하십시오. 라는 내용입니다. 유교 통치, 중요한 이념이죠. 지방관을 파견해서 백성을 돌보게 하십시오. 또 13조. 연등해와 팔관해를 줄여서 백성이 힘을 펴게 하십시오. 얘들아,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치? 연등해와 팔관해 우리 한번 들어봤었는데 언제 들어올게? 이 기억 안 나는 친구들 반성. 이거 지난 시간에 훈요 10조 할 때 태조 왕건이 연등해와 팔관해를 열심히 열어라, 성실하게 열어라 라고 강조했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번에 성종의 시무 28조에는 연등해와 팔관해를 어떻게 해라? 줄여라. 백성이 너무 힘드니까 불교 행사를 좀 줄여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0조 같이 살펴볼게요. 불교를 믿는 것은 자신을 수양하는 근본이며 유교를 행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왕이시여,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수양하는 불교가 아니라 중요한 건 뭐야? 왕이 해야 되고 왕이 지켜야 하는 것은 나라의 근원을 다스리는 유교입니다. 오늘 급한 일은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니 유교를 강조하고 있는 제20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최승로가 건의한 시무 28조, 지금 당장 급한 28개의 조항은 뭘 강조하는 거다? 그쵸? 유교 통치를 강조하는 거다 라는 내용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아래 나오는 빈칸 한번 내용 찾아볼게요. 궁예의 신하가 된 땡땡은 후백제의 영토인 금성을 점령하는 등 많은 공을 세웠다. 후백제인 영토인 금성을 점령해서 시중의 지위를 받았던 왕건입니다. 고려를 세웠던 왕건, 후삼국을 통일했던 왕건입니다. 태조 왕건은 혼인정책, 관직과 토지 수여 정책을 통해 땡땡을 포섭하였다. 누굴 포섭해? 지방에 있는 호족을 포섭하였다. 중요합니다. 광종은 이것을 실시하여 호족이 불법으로 차지하고 있었던 노비를 양인, 일반 백성으로 해방시켰다. 무슨 법? 노비 안건법. 중요합니다. 자, 옳은 내용 O 표시, 틀린 내용 X 표시. 왕건은 고구려를 계승의식을 내어 나라의 이름을 고려라 하였다. 동그라미. 왕건은 발해 유민을 받아들여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동그라미. 발해 유민을 받아들였다. 광종은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여 유교 통치 이념으로 사당했다.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여 유교 통치를 강조했던 왕은 일울성에서 성종이다. X라는 내용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